지금 패널분께서 오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근데 너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전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이제 감세는 안 된다. 윤석열이 남긴 100조 원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을 좀 진단하는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 사회를 맡은 저는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맡고 있는 김은정이고요. 오늘 토론회는 내빈 소개, 인사말, 그리고 간단한 기념 촬영 후에 발제와 지정 토론, 그리고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회에서 이제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다 녹화가 되고 있어서 발언자 분들께서는 꼭 마이크를 키신 다음에 발언해 주십사라고 안내가 한번 있었습니다. 예, 그럼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시는 의원님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차규근 의원님께서는 지금 예결 질의가 앞순서여서 질의하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요. 김남근 의원님은 지금 행사가 겹쳐서 다른 행사 먼저 참석하시고 오실 예정입니다. 예, 그럼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토론회 사회를 보게 된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강병구 교수입니다. 먼저 오기영 의원님하고 김영환 의원님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그 주제는 더 이상 감세는 안 된다.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 해법은입니다. 대선을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를 통해서 대규모의 감세 정책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민생 경제를 파탄으로까지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무게감은 상당히 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그 발제를 통해서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그 문제의 심각성과 그 해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께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 효과와 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발표해 주시고, 예, 일어나시죠. 이어서 그 류덕현 교수님이 새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제 그 발표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주차 문제 때문에 약간 좀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곧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분의 토론자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의 최한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배재대 경영학과의 김현동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이시고 충남대 교수이신 정세윤 교수 모셨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해도 될까요? 네. 예, 의원님 인사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오기영 의원님. 예. 네, 오늘 이렇게 감세 관련해서 특별히 이 참여연대나 포용재정 포럼에 있는 분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양해 말씀드리자면 차규근 의원님과 제가 얘기를 특위해서 앞서서 질의를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규근 의원 오실 때까지 제가 기다리면 제가 질의를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좀 미리 말씀드린다는 양해 말씀 올립니다. 최근 저희 의원실에서 그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 192명에게 감세 경쟁하지 말자라고 제가 서한을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기본 문제의식은 국세가 2021년에 344조 정도 됐는데 작년에 국세 수입액이 366조 정도, 좀 약간 저 끝자리가 좀 다른데 절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상성장률이 4%, 5%, 6% 뭐 이 정도 되는 그 흐름 속에서 보면은 떨어질 수 없는 수치가 떨어졌는데 그게 다 감세 정책의 영향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두 번의 세수 결손이 있었고, 이렇게 감세 정책을 하면은 경기가 활성화돼서 나중에 세수 기반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감세 정책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인데, 실은 23년도에도 1.4%, 작년 2.0 좀 살짝 넘고 올해는 이제 1%대 성장 내지는 0% 성장률로 해서 경제 성장률 자체도 확보를 못 하고 있어서 세수 기반 확대도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장기적으로 국가 운영하는 이제 그 입장에서 보면 심각하게
재정 운영에서 또는 경기 운영에 있어서의 선택지가 좁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감세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 더 발목이 잡힐 것이다. 그리고 적절하지 않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감세 경쟁 하지 말자라고 사안을 썼습니다. 최근 논쟁되는 것 중에 이 법인세 총량과 그다음 근로소득의 총량을 비교해 봤을 때 근로소득세 총량이 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소득 감세하자는 주장이 저희 당내에서도 있었지만 저는 그 이야기가 무조건 틀렸다 그렇게 배척할 건 아니지만 지금 그런 주장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오히려 법인세를 감세를 지켰기 때문에 나서는 그 상황적 변화다 이렇게 봤고요. 전체적인 그 물가 상승률이나 그걸 비교해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좀그 근로소득세가 더 과하게 거쳤는가 그것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두 번째는 상속세 관련해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까지 이야기를 하는 의견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논쟁이 돼 있는데 배우자가 아니라 상속세 관련된 공제 일부 배우자 부분에서 공제 부분을 넓히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도의 합리화는 필요한데 이게 상속세 폐지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서로가 절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조세 정책에 대해서 과다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감세 정책으로 가는 것은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속에서 그 서한을 준비하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국가가 안정적으로 더 많은 이 경기 활성화와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수 기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고 또 이제 이 관련된 조세에 대한 사회적인 논쟁을 잘 설득해 나가는 좀 지혜로운 메시지가 좀 필요한데 그 과정에 오늘 토론회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 성북 김남근 의원입니다. 아마 차기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재정 정책을 써야 될 수밖에 없을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기가 너무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지금 뭐 찔끔 추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아마 경기를 살리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또 대대적인 경기 살리기를 위해서도 재정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서 뭐 AI, 반도체, 바이오 뭐 많은 이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고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재정들을 투입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차기 정부에서는 그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그 재정 기반을 늘리기 위한 그런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고 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이제 뭐 100조가 넘는 세수 펑크가 났는데 그건 그냥 지나간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다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또 다시 회복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뒷걸음치게 만들어놨던 그 감세에 대한 원상 회복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일 것 같고 아마 불가피하게 또 그 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증세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논의도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종합해 가지고 조세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너무 한 개 한 개의 조세 문제 뭐 상속세 뭐 금투세 뭐 이런 식의 좀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과 조세 정책이 매치되지 않고 별개로 좀 논의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좀 전체적인 재정 방향을 잡아놓고 그 기반하에서 전체적인 좀 조세 정책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동안 좀 이렇게 개별 세수별로 좀 개별 조세별로 논의됐던 것들을 좀 넘어서 가지고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될 전체적인 재정 정책의 방향을 잡고 그와 함께 조세 정책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오기영 의원님하고 차기웅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예결이 좀 소속인데 이번에 이제 추경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 재정 여력이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년 연속 지금 국세 감면율 한도를 계속 지금 어기면서 거기에다가 세수 펑크를 23년도에 56.4조, 30.8조. 제가 어저께 예결위에서
40조 플러스 알파의 25년도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비단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국세 수입 현황과 내일 나오는 3월달 국세 수입 현황 좀 봐야 되겠지만 그 플러스 알파로 25년도 예산안 제출할 때 기재부가 실질 경제 성장률을 2.2로 계산해서 제출을 했고요. 명목은 4.5로 계산을 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바로 비상계엄 이후에 1월 2일 날 실질 경제 성장률을 1.8%로 하고 그 다음에 GDP 디플레이트를 2.0으로 봤으니까 명목을 3.8로 봤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JP 모건 같은 경우는 실질 경제 성장률을 0.5로 봤습니다. 그만큼 내수 소비 추락과 함께 관세 여파까지 덧붙여져서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데 그에 따른 총수요 감소로 인해서 아마 물가도 낮춘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올해도 만만치 않은 세수 결손이 되는데 그 배경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이 감세 정책이 큰 역할을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이 보이는 감세 조세 지출도 있지만 이를테면 삼성전자가 영업외 수익으로 해외 자회사 배당 30조 받았을 때 입금 불산입 제도가 적용이 돼서 세금을 내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물론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윤석열 정부에서 보이지 않는 추계가 되지 않는 조세 지출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 사실은 증여세 의제가 이전엔 적용이 됐는데 수출 목적이면 이제 일감 몰아주기를 해도 이게 폐지됐기 때문에 증여세가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조세 지출도 상당한 부분 우리가 좀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조세 감면 조치들이 좀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정말 어려운 시기를 또 한번 겪어야 되고요. 23년도에 사실은 총지출을 28조 원을 줄였습니다. 원래 예산안에 제출했던 거 보다도 28조 원을 더 줄이면서 했고요. 24년도에는 19조 원을 또 총지출을 줄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만약에 총지출을 그 예정대로 했다면 국가 부채는 당연스럽게 늘어나거든요. 관리재정 수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또 편법을 써서 외평기금이랄지 또 도시주택기금이랄지 또 법정 전출금 같은 교통시설 특별회계, 교부세, 지방교부세, 교부금 이런 것을 불용 처리 그쪽 말로는 이제 불용인데 사실은 법정 전출금들인데 이걸 주지 않음으로써 이 지출을 사실은 좀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기재부가 스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어떤 경제 상황들은 지금 재정 운용의 중심축인 기재부의 결과물이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외적인 환경 요건들이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여하튼 역할을 좀 잘해서 차기 정부에 이 마이너스 통장도 받게 되는데 이 재정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토론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요. 여러 우리 토론자들의 주제 발표하시는 분들의 고견 잘 듣고 의정 활동에 참고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는 어떻게 PPT 자료가 있습니까? 없으면 자료집으로 그럼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하실 시간은 한 15분 내외로 한 15분에서 20분 사이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나라살림 연구소 이상민입니다. 세수가 굉장히 부족하죠. 뭐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정부에게 왜 세수가 부족한가라고 물어보면은 정부의 공식 멘트는 글로벌 복합 위기의 여파로 세수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 부동산 거래가 지속이 부진이어서 세수가 부족하다라는 게 정부의 공식 워딩입니다. 그런데 물론 뭐 글로벌 복합 위기도 있겠습니다만 세수가 부족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일단 첫 번째는 경제적인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감세에 따른 영향, 두 가지가 당연히 복합적으로 세수 부족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요즘에 뭐 세수 결손이다, 뭐 야당, 언론, 모든 국민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세수 결손 규모보다 세수 감소 규모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세수 결손은 예산보다 얼마나 덜 거쳤냐가 세수 결손이라면 세수 감소는 전년보다 얼마나 줄어들었나가 세수 감소입니다. 근데 세수 결손이 생겼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측을 잘못했어. 우리가 지금 뭐 요즘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예측을 잘못했어라고 피해갈 수 있지만 세수 감소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례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는 항상 성장하고 뭐 물가도 항상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최소한 경상 성장률은 항상 성장하기 때문에 세수 감소를 겪은 일은 역사적으로 극단적으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코로나 때 한 2.7% 정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금융위기 때 2009년 금융위기 때 전년보다 세수가 한 마이너스 1.7%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 때 세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무려 3%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지난 정부 마지막 해인 22년도부터 2년 동안 작년 2년 동안 이 세수 감소 폭이 마이너스 15%입니다. 이거는 정말 극단적으로 이례적인 현상인 건데 IMF 때도 마이너스 3% 줄어들었던 국세 수입이 윤 정부 2년 동안에 마이너스 15%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경제 관련된 글로벌 복합 위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당연히 어떤 정부의 적극적인 감세 조치다 이 때문이다라는 것은 뭐 당연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수 감소의 핵심은 당연히 법인세인데요. 한 5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인세 세수 감소를 정부와 언론들은 이건 당연히 이 영업이익이 안 좋아서 법인세 수가 줄어들었다라고 굉장히 많이 말을 하는데요. 물론 영업이익이 안 좋은 것도 굉장히 법인세 감소의 한 큰 원인이고요. 이 법인세 감소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 법인세율 1% 포인트 내린 것도 굉장히 큰 원인이고 그리고 법인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세액 감면을 크게 확대한 것도 굉장히 큰 원인입니다. 실제로 20년 전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우리나라 10대 대기업 한 47조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23년도는 55조 원입니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이 20년보다는 코로나 때 20년보다는 그래도 약간 증가했습니다만 그런데 법인세 비용 같은 경우는 20년에 한 12조 원인데 23년도는 8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차감 물론 그 회계상 이 법인세 비용이랑 실제 법인세 이 현금주의상 법인세 수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일치가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인세 수 감소가 당연히 글로벌 복합 위기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감소뿐만 아니라 법인세율 감소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너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궁금증은 도대체 이 어떤 경제적인 효과와 이 감세 효과를 각각 발라내 보면 어떻게 될까가 궁금한 건데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일단 이 전 추경호 부총리께서는
법인세율을 내려도 세수가 한 푼도 줄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근데 기재부 장관은 법인세율을 내려도 세수 줄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기재부는 부정을 했습니다. 법인세율을 내리면 5년간 한 30조 원 정도 준다라고 기재부는 공식 문서를 통해서 말을 했고요. 근데 기재부는 22년도 이 정부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요 한 5년간 60조 원이 준다고 말을 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5년간 72조 원이 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기재부 장관은 한 푼도 줄지 않는다고 말하고 기재부는 60조 원 준다고 말하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72조 원 정도 준다고 말을 했다라는 것은 기재부 장관도 거짓말했지만 기재부도 국회 예산정책처 이 추계에 비해서는 사실상 너무 과소 추계했다라는 건데, 재밌는 거는 기재부는 항상 세수 추계를 할 때 사실 조금 넉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보수적으로 추계를 해서 증세를 하거나 이 감세를 했을 때 이게 실제보다는 조금 그렇게 이 국회 예산정책처와 비교했을 때 사실 보수적으로 추계했던 것이 여태까지 기재부의 관행이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 정부 들어서는 기재부 세수 추계와 국회 예산정책처 세수 추계를 보면은 오히려 기재부가 세수 추계를 보수적으로 하지 않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굉장히 좋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국회 예산정책처보다 이 세수 추계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각 정부마다 이 세법 개정안을 이 정부 추계를 기준으로 한번 재계산을 해봤습니다.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요 한 4년 내내 요 증세를 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의 증세 효과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귀속이 되지만 차기 정부인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의 증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부의 어떤 그 증세 효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요 10조 원 정도의 증세 효과를 누린 반면에 문재인 정부한테 한 22조 원 정도의 증세 효과를 선물해 준 거죠. 자, 이 말은 문재인 정부가 17년 추경할 때도 그랬고 18년도도 그랬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썼지만 17년, 18년 굉장히 이 재정 여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19년 물론 그 문재인 정부가 부채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 이후 때 늘어났고, 어떤 일반적인 상식과 언론 보도와는 달리 이 코로나 이전까지는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부채 비율도 낮아지고 굉장히 나름 적극적으로 재정 운용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채 비율도 낮아지고 재정 수지가 굉장히 좋았던 이유는, 저는 차라리 어떤 박근혜 정부가 좀 증세한 것에 대한 이 선물을 문재인 정부한테 준 것이 한 22조 원 정도, 문재인 정부 5년간 노렸던 선물이 22조 원 정도 된다라고 계산 결과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도 약간 증세를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증세를 한 효과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요 한 10조 원 정도 활용을 했고, 그리고 그 윤석열 정부한테 한 7조 원 정도 요 어떤 증세 선물을 준 거죠. 근데 그 증세를 하면은 정부는 당연히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공격을 받기도 하죠. 뭐 세금 폭탄이다,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어떤 정치적으로 욕을 먹어가면서 했던 증세 효과가 차기 정부에게는 선물이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계속 감세를 했고, 감세 효과가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지속이 됐다면 한 마이너스 84조 원 정도 이 감세 효과가 정부 계산에 따르면 마이너스 84조 원이고요. 근데 이것은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의 기준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84조 원보다 더 늘어나겠죠. 저는 이 정부 주장을 단순 합산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 5년 동안의 마이너스 84조 원은 정부 주장에 따르면 최소한 정부 감세 효과로 84조 원은 줄어들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가 다음 정부에도 이어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세율 인하도 다음 정부에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어지는 건데, 이것이 다음 정부에 계속 지속이 됐을 때 차기 정부 5년간 윤석열 정부의 감세 효과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100조 원이 들어든다는 것이 이게 윤석열 정부의 감세 효과인데요. 근데 마이너스 100조 원이면은 차기 정부가 누가 들어서든지 차기 정부 기재부 장관이 누가 되든지 이건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데요. 근데 마침 다행히도 이것은 정부 안 기준이고요. 작년 그 상속세법 개정안이 정부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원래 정부안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00조 원이었었는데 이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상속세법 부결된 거로 다시 재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80조 원입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는 그래도 야당이 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부결해서 원래는 마이너스 100조 원의 그 효과를 넘겨받을 뻔하다가 이 마이너스
80조 원으로 줄은 상태가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작년에 부결된 상호세법 개정안이 다시 올해 살아나려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살아난다면은 이 마이너스 100조 원이 마이너스 80조 원이 됐다가 다시 이 마이너스 100조 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정부는 뭐 법인세 등 뭐 부자 감세다라는 말을 하는데, 법인세 부자 감세인지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고 저도 뭐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이 정치적으로는 이번 정부는 이 부자 감세를 했고, 어떤 이 서민들은 뭐 근로소득자들은 오히려 세금 부담이 증대됐다라는 잘못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이 정부는 22년도에 법인세율 감소세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소득세 과표 구간을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세 과표 구간을 올린 것만큼 이 근로소득자도 당연히 감세 효과를 누리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정부는 법인세도 감세했지만 소득세도 감세했다라는 것은 이건 명백한 이건 사실인 거고요. 소득세 과표 구간을 이 정부 같은 경우는 이 보통 중산층이라고 보통 말하는 이 4,600만 원 초과를 5천만 원 초과로 올리고 그리고 이 1,200만 원 초과를 1,400만 원 초과로 중산층의 과표 구간을 올리고, 그러니까 중산층을 감세를 하고 뭐 5억 원이나 10억 원은 감세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뭐 세법 구조에 따라서는 사실이 아니죠. 아무리 중산층 과표 구간을 감세했다 하더라도 이 최상위층도 당연히 중산층 과표 구간에 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감세 효과는 중산층보다 이 최고 이 소득자에게 더 귀속이 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고요. 실제로 제가 실증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22년도 대비 23년도 그 이 소득세 과표 이 인상 이후에 실제로 근로소득세 수는 물론 늘었습니다. 근로소득 세수는 한 2.8% 늘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소득자의 증세가 됐다라고 하는데, 근로소득 세수가 는 것과 이 소득자가 증세가 된 것은 전혀 별개 개념이죠. 일단 근로소득자 수도 증가했지만 근로소득 자체가 증가했죠. 근데 내가 근로소득은 10만큼 증가했는데 근로소득 세수는 10만큼 증가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같은 월급을 받는 소득자 입장에서는 감세 효과를 누리는 거고요. 그래서 1인당 결정세액을 제가 22년도와 23년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한 5천만 원 이하 정도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1인당 결정세액이 한 1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뭐 한 5천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줄고요. 그런데 한 1억 정도 이하 같은 경우는 한 50만 원 정도 줄고요. 그리고 한 10억 초과 이하 같은 경우는 한 5,400만 원 정도 줄게 된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내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소득이 22년도, 23년도와 정확하게 동일했다라면은 우리는 이 과표 인상 효과가 굉장히 많은 이 오히려 고소득층 을 위주로 이 전체적으로 이게 세금이 감소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은 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법인세뿐만 아니라 이 소득세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비과세 감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에도 상당히 큰 부담을 안게 되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걱정됩니다. 차기 정부 도대체 이 마이너스 80조 원의 이 재정을 어떤 식으로 커버를 할 수 있을지, 지금 뭐 할 일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굉장히 큰 걱정이 되는데, 문제는 세수 부족 상황을 늘릴 수 있는 마땅한 증세 방안을 굉장히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금투세가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금투세가 부결됐다는 얘기는 이게 자본소득에는 한 푼도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자본소득에는 한 푼도 과세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 세금이 필요하니까 노동소득에 더 과세를 하자, 증세를 하자, 말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자본소득엔 0원이면서 노동소득에 더 증세를 합니까? 소득세 증세는 사실 쉽지 않고요. 그럼 법인세 같은 경우는 지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뭐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의 법인세율을 높이려고 노력은 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같이 어떻게 법인세를 증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율을 낮추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법인세율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글로벌 국제 조세 경쟁에서 어려운 일인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높이는 것은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적으로 증세할 부분을 막아놨다. 그러면은 이
이 세금 부족한 것을 어떻게 되냐? 저는 추가 감세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비과세 감면 같은 경우를 좀 효과적으로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일몰이 도래된 비과세 감면은 확실히 줄이거나, 그러니까 폐기하거나 폐기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축소 연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그 조세 최적화라고 말을 하는데, 조세 최적화뿐만 아니라 어떤 이 그 부채와 재정 지출의 어떤 이 최적화를 통해서 좀 자연 증가분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을 많이 좀 세이브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한 100조 상속세 개편이 지난번에 이제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80조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대규모의 어떤 감세 조치를 취했고, 아마 박근혜 정부에서는 당시 이제 조원동 수석이 거위에 깃털을 뽑듯이 세금을 좀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지하경제였던 거 양성화를 이제 추진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일정 정도 세수를 확충한 경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 세금을 덜 부담하게 되면 누군가는 더 부담해야 되는 어떤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추가 감세는 절대 안 되고, 비과세 감면 조치를 좀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조세 최적화의 관점에서 적정 수준으로 이제 조세 부담률을 관리하는 어떤 이런 대안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류덕형 교수님이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한 20분 안팎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좀 세이브를 해주셔가지고 한 15분 정도 해주시면 더 좋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중앙대학교 유덕형 교수입니다. 좀 전에 이상민 연구위원께서 상세하게 우리의 세입 여건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와 그리고 분노를 담아서 발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좀 더 크게 미시적으로 보다도 거시적으로 타이틀은 새 정부의 조세 정책 방향이지만 일단 지난 정부의 여러 가지 가오들을 한번 크게 제가 되짚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올해 경제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IMF와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은행도 바로 하루 이틀 사이로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서 발표하고 또 속보치가 나와서 그 부분을 업데이트한 한국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추경 문제나 재정 정책에 대한 의견을 한번 제가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재정 정책 이슈인데 하나로 말씀을 드리면 그 세입 기반이 현저하게 붕괴되어 있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도 세법 감세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근원적으로 세수 오차가 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한데 다음 정부가 조세 재정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고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드리지는 않고 그림이나 타이틀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이제 그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통화정책의 공간이 여전히 되게 좁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여전히 정부로부터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회복하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정부가 그것을 잘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1.75%포인트 금리 차이가 여전히 미국과 한국은 나와 있고요. 지금 아마 3차가 5월 7일 날 미국에 있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5월 29일 날 우리가 금통위가 있습니다. 이때 기대해 볼 수 있는 금리 인하의 여건이 형성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물가를 올리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보다 더 안 좋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환율도 보면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대외적으로 과연 이 고환율 1,400원 중반대의 환율을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까? 아마 계속 수출입은 가격적인 요인보다도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이미 벌써 수출이 감소세로 들어서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우리 관세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되면 앞으로 더욱더
하락할 수 있는 데다가 지금 1,400원대면 이 고환율로 인해서 수출 기업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환율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통화 정책은 환율, 물가, 실무 경제 그리고 가계 부채로 인해서 더욱더 통화 정책의 공간은 좁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5년 한국 경제 전망을 말씀드리면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작년 12월 3일 비상경과 탄핵으로 인해서 경제적 비용이 증폭이 되었습니다. 가장 불확실성이 증폭시킨 정치적 행위가 발생했고 주식시장, 외환시장 그리고 투자 심리, 소비 심리가 다 얼어붙었습니다. 23년부터 우리 거시경제적으로 보자면 성장률 1.4%를 결과했는데 이건 굉장히 이례적으로 낮은 성장률입니다. 24년 2.0% 성장률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성장률인데 계속해서 이제 경제는 좋아지지 않고 있는데 정말 굉장히 소극적으로 경제 정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년 1사분기에 마이너스 0.2% 속보치가 나와서 다시 역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올해는 한 2% 정도 내외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0.5에서 1.0% 포인트 하락할 거라고 제가 연초부터 이렇게 제가 여러 말씀을 모두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기재부 정부 전망은 아직 하향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IMF가 1월 달에 2.0% 전망하다가 불과 3개월 만에 1%포인트 굉장히 낮은 전망을 했습니다. 한국은행도 그 다음 날 마이너스 0.2라고 전망 올해 1사분기 속보치를 발표했고요. 아마 한국은행이 곧 수정 전망을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1% 미만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 신용도와 신용 등급 지금까지는 하락은 하고 있지 않지만 글쎄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10페이지가 아니라 그 페이지 좀 다른데 보시면 성장률 1사분기 속보치가 민간 소비, 정부 소비,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수출 수리 모든 지출 사이드에서 성장률이 마이너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IMF에서 보는 한국 경제 전망을 보면 우리가 1월달 전망치보다 2월달에 1%포인트 낮았는데 이게 거의 멕시코가 1.4에서 마이너스 0.3으로 1.7%포인트 하락한 거 다음으로 낮은 그 큰 폭의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는 캐나다와 같이 지금 트럼프의 어떤 관세 압박으로 관세 통화 정책, 통상 정책으로 가장 지금 경제가 어려워질 거로 예상되는 그런 나라 정도로 우리가 어렵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재정세 이슈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국가회계 결산을 보면 여러분 갖고 계신 자료지에 보면 38페이지입니다.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이상민 위원님 말씀했지만 104.8조가 작년에 적자였고요. 한 해 100조씩 우리가 적자를 하는 것이 과연 맞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 아마 반은 세입 부분에 의한 것이고요. 반은 세출 부분에 의한 것인데 30조 세수 결손이 생기니까 이 적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였다고 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가 채무 비율을 50% 낮춰서 이게 건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재작년 세수 결손에 대한 정부 대응을 보시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 국회 예산 결산 편성 과정에 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요. 굉장히 꼼수액이었다. 그리고 스스로 정부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저하시켜서 신뢰성을 떨어뜨린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랬느냐 하면 40페이지 보시면 극명하게 나와 있듯이 정부가 국세 수입을 전망했던 시점의 경제 성장률과 거기에 기초한 경제 여건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년 사이에 추경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걸 리바이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그 세액 결손이 충분히 예견되는 시점에서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세액 결손에 대해서 세액 경쟁을 하려고 하고 추경을 하려고 하면 야당과 협의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해 연속 세액 결손을 한 것이고요.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올해 역시 한 30조 원 내외의 세수 결손이 예측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24년도 실제 세수는 337조 정도가 국세 수입입니다. 그런데 25년 예산안을 세울 때 전망을 2.2% 실질 경제 성장률 2.2%를 전망했는데 올해 1% 정도가 될 것이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올해 설정한 382조라는 국세 수입은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최소 작년보다 13%나 증가해야 되는데 아니 올해 세수 탄성치를 생각하자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최소 30조 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저는 예측이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예산도 보면 긴축 예산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긴축적인 재정 운용을 하면서 감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서 국세 수입이 작게 그칠 것이고 재정 보공 없이 불용하거나 긴축하거나 그러면 경기 침체는 가속화되어서 더 낮은 국세수 이런 악순환이 결과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4페이지의 추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추경에 대해서는 뭐 이미 1차 추경이 지금 나왔어 그렇게 이게 나왔지만 여전히 올해 1월부터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재부가 행했던 걸 보면 세액 경정 없다. 그리고 좀 지나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대폭의 어떤 조기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를 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단 하나도 지금 맞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 결손이 예상된 상황에서 세액 결손하는 것은 상당히 보수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때도 잘했던 것이고 그때 기재부 장관이었던 최상모 경제정책국장이 시행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때의 최상무가 지금의 최상무는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고요. 45페이지 보시면 일단 1차 추경안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2조의 추경을 내세웠고 지금 국회에 던져놓은 상황인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고요.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 와중에 일반 예비비, 목적 예비비와 더불어 슬쩍 끼워 넣었다. 그리고 소상공인 대책이나 상생 페이백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게 집행하기가 어려운 추경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민생 회복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거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 그리고 급하지 않은 것들은 이미 급한 것처럼 내놓았지만 다 소용이 없다. 그래서 언발의 오줌 누기인 경이 뒷북 추경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두 번 그 하단을 보시면 저는 올해 성장률이 잘하면 1.0% 그리고 0% 성장률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소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 저는 2차 추경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최소 25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잠재 성장률이 우리가 0.1% 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GDP는 2.3조 원 정도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최소 올해 0.5에서 1% 포인트가 감소한다고 하면 명목으로도 25조 원 정도 GDP가 이제 빠지는 거죠. 이거를 승수 효과를 감안하면 지출 사이드만 보강을 해야 될 것이 한 25조 정도 되는데 일단 그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한 15조 정도는 세출을 보완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액 경정 10조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25조 원 정도는 2차 추경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새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47페이지 보시면요. 46페이지 보시면 크게 이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타임 호라이즌이 단기, 중기, 장기이지 이걸 장기는 나중에 하고 중기는 뭐 이렇게 시기의 문제는 아니고요. 정책은 바로 출범하자마자 해야 될 과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 과제는 당연하게 지금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민생을 경제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통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을 통한 정책이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기 과제인데요. 이제 건전 재정은 더 이상 기조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 기조로 정책 전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감세 조치는 원위치시켜야 되고
지금 여러 면에서 불평등 복지 사회에 대한 증세 로드맵을 저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고령 사회 이미 시작되었던 것에 대해서도 재정 지출을 재정비함으로써 대응을 해야 되고요. 장기 과제는 대체 앞으로 지금 만약에 0% 성장이 되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이제 10년이 어떤 것이 20년, 30년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그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혁신, 그리고 뭐 재정 트릴레마 이 극복을 위한 재정 구조 개혁, 그리고 불평등 제고와 집가사들인 공정의 문제와 불평등의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조세 정책 방향 크게 키워드로 5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세 정책의 철학이 대체 무엇이어야 되느냐? 조세가 단지 이제 세금에 대한 논쟁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국가가 어떤 식으로 이제 약속을 하고 사회적 연대에 대한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을 것이 세입 어떤 누가 얼마를 부담하고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중심을 두고 조세 논쟁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의로운 조세 정상화, 세입 기반의 안정성, 공공투자, 이거는 복지 투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공투자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 조세 정책의 새 기둥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한 철학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윤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 뭐 2연속은 결과되었고요. 3연속 세수 결손을 다 합하면 110조 정도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정상화시킬 건가? 감세에 대한 세입 부정은 결국 복지 축소와 결국 국채 증가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중상층 서민 대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감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세란 말에 너무 무차별적으로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인덱세이션 문제는 사실 필요하죠. 2022년도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5.5%였습니다. 상당히 높았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 때 올라간 수준에 대한 것은 증가율은 낮지만 물가 수준 자체는 여전히 높다. 이걸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기본 공제를 상향하고 자녀세 공제를 확대하든 실효성 높은 생활 밀착 효용 감세는 해도 된다. 다만 이걸 좀 전체적으로 세입 세수 뉴트럴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세 정의가 아까 우리가 조세 정의했지만 고소득 자산계층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되는 유산세 상속에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할 경우에 분명히 고액 자산 계층에 대한 세부담 부분이 그걸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 회피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한 세액 기반을 재설계해야 된다. 24년 17.8% 우리가 한때 22%까지 조세 부담이 올라갔습니다. 17.8% OECD 평균이 25%인데요. 이거보다 6에서 7% 포인트 낮습니다. 그러므로 국민 부담률 역시 낮고요. 최소 23% 정도까지 가려고 하면 그 로드맵을 분명히 가야 되는데 세율에 대한 조정뿐만 아니라 지하경제 양성화나 여기에 탈세, 고소득 탈소득에 대한 정밀 과세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새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입니다. 대선 국면이 되니까 3% 잠재 승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0%대로 우려하는데 3%를 가려면 이거는 wishful thinking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저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성장의 잠재력을 지금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적인 대전환, 그다음에 인구 전환, 그다음에 기후 전환 이런 대전환 시기에 전략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지만 이런 분야 제가 말씀드린 AI, 반도체, 배터리, 첨단 기술,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그리고 모빌리티의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 인프라, 복지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의 확충입니다. 우리가 자꾸 물적인 인프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복지도 결국에는 꾸준히 투자를 해야지 복지 인프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거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2차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재정 지출 구조 개혁 및 가버넌스 정비인데 이게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능 분산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국민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가에 대한 정책 구조를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고 보조금이 연간 100조 원인데 이거에 대한 중복 비효율 사업을 우선 정비해야 되고요. 조세 지출 역시 70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170조를 같이 넣고 어떤 부분은 국고 보조금으로 지출로 하고 어떤 부분은 조세 지출로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양쪽에서 전부 다 이게 다 하다 보니까 이 재정 가보는 그 재정 지출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정의 불평등 완화, 기회 복원을 기능을 강화해야 되고요. 기후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재정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뭐 어펜딕스라고 생각이 들지만 슬기로운 감세 논쟁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네, 증세가 중요하죠. 증세가 중요한데 증세보다는 지금은 조세 정의와 구조 정상화가 지난 3년 동안 망가진 조세 정책에 대한 재정 정책에 대한 것을 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감세냐 증세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누구를 위한 감세냐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자꾸 증세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프레임워크에 빠져서 문제가 지금 될 수 있는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고요. 조세 저항이 덜한 세입 확충 방안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정한 감세와 생산적 세제 인센티브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 역할을 재정립하는 질문으로 이 전체의 논의를 주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제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덕형 교수님이 이제 그 조세 정책과 재정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제 감세 논쟁을 전개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어떤 그 지침까지도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마 그 소득세 물가 연동제 이것이 다소 이제 그 쟁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필요하면 토론회 과정을 통해서 이제 좀 한번 의견 수렴을 하면 좋겠습니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도 통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재정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감세냐 또는 증세냐 이런 관점에서 슬기로운 감세 논쟁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분의 이제 그 발제를 들었고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는데 먼저 지정 토론자 세 분의 토론 내용을 듣고 플로어에 어떤 그 질문이 있으면은 질의응답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행하기 전에 그 경기대 구균철 교수님이 좀 참석을 하셨습니다. 예. 이쪽으로 오셔도 돼요. 여기 예 이쪽으로 좀 잘 듣고 추가 토론이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대로 먼저 그 최한수 교수님께서 토론을 먼저 진행을 해주시죠. 네, 경북대 최한수입니다. 이게 왜 가나다 순도 아니고 참 이게 희한한 배열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좀 의문이 드는데 아마 두 분은 저 다음 두 분은 저보다 훨씬 더 강경한 조세 정의와 증세론이시여서 저보고는 좀 다른 얘기를 하라고 하는 그래요? 섭외된 순이군요. 하여튼간 뭐 그냥 저도 두서 없이 이런저런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토론문을 썼는데 제가 내일 또 한겨레 신문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 그 내용이 좀 더 진전된 내용이라 두서는 없지만 저도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새 정부는 사실은 이제 시작하자마자 여러 가지 삼각파고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뭐 당장 이른바 관세 협상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참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새 정부 출범에 거는 기대가 큰데 한편으로는 현실로 돌아오면 사실 후보나 야당일 때는 말하자면 이제 민주당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지금의 지지율을 그대로 간다면 대통령 가능성이 높은데 후보일 때는 아무 말이나 해도 되고 사실은 공격하는 거는 쉬운데 이제는 대통령이 되고 수비를 하면 참 어려운 걸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근데 이제 하나 드는 제 생각은 결국 새 정부의 그 야심차고 방대한 공약이라는 게 결국 예산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각 부처별 예산안들이 5월 말까지 안을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6월부터 8월까지 이제 기재부와 각 부처가 협의를 하는데 지금 새 정부 출범 일정을 보면은 대통령은 임기로 6월에 시작을 해도 사실은 이제 그 이전에 이미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 정부 출범의 기조와 무관한 예산을 짰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결국 이제 장관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청문회 과정을 생각해 보면 8월까지 장관이 임명 안 되는 부도 분명히 나올 것이고 여러모로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 발생하냐면 결국은 25년도 사실은 새 정부가 추구하겠다는 공약을 예산이 뒷받침할 수 없고 이미 그건 전 정부 거니까 그럼 26년이라도 돼야 되는데 26년도 쉽지 않다. 물론 뭐 협상의 묘를 발휘하겠지만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아까 유 교수님은 추경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25년 하반기하고 26년 상반기 추경 편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제 느낌에는. 그리고 거기에는 규모뿐만 아니라 과연 이제 차기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과제를 담아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종의 편법으로 그게 어떻게 될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새 정부는 또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가 될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보통 인수위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떻게 보면 후보 시절에는 막 이제 공약을 합치면 몇백 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결국은 인수위 과정에서 조정하고 현실화시키는 건데 그런 거 없이 바로 시작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거 시기 내놓은 다소 의욕적인 공약은 그냥 봐줄 수 있지만 집권한 다음에 내놓는 정책은 의욕이 아니라 설익은 정책이 되고 우리 경험에 비춰 보면 이런 정책들이 그 정책도 좌초되고 다른 개혁 정책의 동력도 깎아먹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주요 공약에 대해서 뭐 100일 로드맵 같은 것들을 지금이라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건 아니지만 주요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결국은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단기 일종의 경기 대응도 있고 구조적으로 보면 저출산 고령화도 있고 산업 정책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데 있습니다. 일단 뭐 저도 몇 번 이건 발표를 했지만 일관된 이재명 후보의 뭐 이른바 우클릭 정책, 그러니까 뭐 금투세, 상속세, 종부세의 패키지 정책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감세에 대한 얘기가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근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선거를 이기고 싶으시고 압도적으로 이기는데 증세를 하겠다는 건 겨우 이기겠다는 거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증세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난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많은 분이 지적하셨지만 법인세가 일종의 그 세수 감소의 원인이면 법인세를 돌려야 되는데 또 재미난 것이 아마 차기 정부에는 100% 산업 정책을 다시 펼칠 거거든요. 뭐 AI도 100조 쓰시겠다고 했고 어제 내놓은 공약만 봐도 반도체도 뭐 다시 직접 보조금 얘기까지는 안 하지만 뭐 지출 그러니까 뭐 공제 같은 거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사실은 뭐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산업 정책에 대한 고민들이 별로 없었는데 차기 정부는 100% 산업 정책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조건이고 그러면 그 산업 정책에 대한 수혜자는 대부분 기업이 될 것이고 근데 추가적으로 더 걷는 건 법인세면 또 기업이 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책적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딜레마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화에서 증세를 하겠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증가는 재정 수요라는 게 역사적으로는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당장 이번에 사실은 기적적으로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성공했는데 저는 탄핵이라는 혼란이 없었으면 이거 안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어찌해서 된 건데 예를 들면 자산세와 소비세를 통해서 일종의 사회복지세 내지는 증세를 하면 노년 측이 좀 더 내야죠. 그리고 사실은 그게 맞죠. 왜냐하면 노년 측이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건 정치적으로 그게 좋은 선택이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데 그러면 소득세를 할 것이냐? 그러면 근로연령층 특히 20, 30대에 대한 반발이 제법 센데 문제는 앞으로도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당분간 선거 결과를 결정짓는 중심층은 세대 갈등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지역과 세대인데
이런 면에서 굉장히 난제가 있다.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 특유의 실용주의, 뭐 먹사니즘 이런 것도 증세에 대해서 되게 주저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이런 제약하에 아까 유 교수님이 얘기하신 몇 가지 정책으로 과연 얼마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냐 라는 그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 재정 가버넌스라는 얘기는 저는 뭐 동의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남용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니 기재부가 예산기획과 재정운영 기능을 분리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쪽엔 예산 기능을 대통령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요 정책은 국민이 이제 그 대통령을 찍었고 그걸 집행을 하겠다는데, 그거를 대통령의 권한 강화라는 논리를 가지고 프레임을 가지고 뭐 예산처가 대통령실로 못 간다, 이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문제를 길게 끈 문제는 아니다. 어차피 조직 개편이라는 건 100점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적절하게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있고, 신속성과 완벽성 중에는 신속성에 방점을 두는 게 맞다. 다만 제가 오히려 더 걱정하는 것은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실용주의는 답이 안 된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건 서로 상충하는 정책 가치를 결국 서열을 매기는 것인데,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건 서열을 매겨주는 건데, 실용주의는 서열이 아니거든요. 그건 좋은 걸 하자는 거고 좋은 건 해봐야 하는 거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버넌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가버넌스보다는 이제 주요 공약을 정하고 그거를 어떻게 부처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 당국과 함께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가. 그리고 나머지는 어차피 뭐 일반적인 예산은 이제 부처에 맡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모로 참 쉽지 않은 조건이라 뭐 김남근 의원이나 유덕현 교수님이 자문을 해주신다면, 그리고 김남근 의원님도 많이 하실 텐데,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재정 보수주의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재정 거버넌스 문제보다는 꼭 필요한 어떤 그 정책 과제를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 실천 방안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김현동 교수님. 예, 배재대학교 김현동입니다. 앞에 이제 두 발표문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제 조세 정책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굉장히 상세히 짚었고요. 이제 새 정부의 이제 출범을 기다리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 이제 논의 초점은 앞으로 이제 어떤 새로운 조세 정책을 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이게 초점이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정치권 분위기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뭐 지금 보면 국민의힘과 그 발표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기묘한 어떻게 보면 우대 관계라는 게 지금 형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감세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서로 경쟁적인 그런 정책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 조세 정책이 종전 입장에서, 그러니까 증세라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확장 재정과 그래서 이탈해서 감세 쪽으로 많이 지금 길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또 새로운 또 감세와 관련된 그런 법안들이 또 제출되어 있습니다. 정책 중에서 우리가 유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조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바로 뭔가 하면 공평입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처하고 있는 시점에서 감세가 과연 맞는 처방인가? 즉 대규모 세수 결손과 그리고 올해도 지금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식의 정책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윤석열 표 감세 정책이 세법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경제 상황이 굉장히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늘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감세를 추진한다? 글쎄요, 굉장히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현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쟁점을 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가 하나의 이제 한 꼭지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를 해야 된다는 논거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법인세라는 세목과 비교를 했을 때 근로소득세가 비중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낮춰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이제 요 그림에 제가 나와 있듯이 제가 만든 겁니다. 챗GPT로 만든 건데 지금 막대가 높이가 안 맞죠. 그러니까 방법은 뭔가 하면 높은 쪽을 잘라내거나 아니면 낮은 쪽을 덧대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높은 쪽을 그냥 잘라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과연 우리나라 지금 근로소득세 비중이 높은 게 맞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객관적인 수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55페이지에 지금 표에 나와 있는데요. 뭐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객관적으로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금 2022년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이 반영됐을 때죠. 그때 보면 지금 평균이랑 3.5% 포인트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는 3.5% 포인트. 그다음에 2024년도는 급기야 6.4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민 부담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거시적인 지표니까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실제로 근로소득자가 부담하고 있는 세부담의 비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통 이제 그 수치와 관련해서 55페이지 밑에 하단에 나와 있듯이 NPTR이라는 요 수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표 2개가 있습니다. 표 2개가 있는데 상단에 있는 거는 바로 뭔가 하면 사회보장 기여금이 포함된 부분이고요. 하단에 있는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수한 조세만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걸 보더라도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비율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그다음에 오른 페이지 57페이지 가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저번 달에 우리 최은동 그 민주연구원 위원께서 발표하신 자료에서 제가 인용을 해왔는데 이건 뭐 데이터를 제가 얻을 수는 없어가지고 민주연구원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약간 지금 좀 그래프가 보기 힘드실 수 있겠지만 위에 있는 지금 그 그래프가 2014년도고요. 밑에 있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2023입니다. 지금 이게 총 급여 금액 구간별로 실제 실효 세율입니다. 명목 세율이 아니라 실효 세율입니다. 보시면 나와 있듯이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 실효 세율이 더 낮습니다. 물론 법인세와 비교를 했을 때는 근로소득세 비중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근로소득자가 부담하고 있는 세부담은 늘지 않았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수치라는 거죠. 구체적인 수치는 그 하단에 나와 있는 역시 최은동 위원이 발표 자료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수치, 뭐 국가 간의 국제적인 비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의 어떤 시결적인 비교를 했을 때 결코 근로소득세 세부담은 증가한 것은 아니고 세부담 자체는 낮습니다. 그러면 답은 나오죠. 그러면 이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앞에 그림으로 가자면 그렇죠. 낮아졌던 어떻게 보면 이 깎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깎을 거 더 올려야 된다는 거죠. 올리고 우리 근로소득세도 올려야 되고 법인세 부분도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결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득세 물가연동제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뭐 저번 달에 한번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 주최로 그때 토론회도 있었고 저도 이제 거기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물가연동제는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맞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이것들이 이제 숨겨진 증세로 사실 작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세 물가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 사례도 꽤 많죠. 그래서 우리가 OECD 38개국 국가들 중에서 보자면 뭐 정확하게 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가 연동제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범위로 잡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보자면 한 22개국 정도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음이 나오겠죠. 물가 연동제를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되냐?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후진적인 세제를 가지고 있냐? 근데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거기 예를 썼습니다만 저기 퍼스널 어라운스라고 PA와 지금 BRL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물가 연동제 하다가 지금 일시 지금 중지시킨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뭔가면 걔네들 그쪽에 지금 사정이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는 물가 연동제를 조금 중지하자라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득세 부담이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물가 연동제를 실시해 버리면 이제 소득세 비중을 부담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연동제는 이론적으로는 맞긴 맞습니다만 일단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될 건 바로 뭔가 하면 소득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물가 소득세 부담 수준이 오면 그때서야 이제 물가 연동제를 도입을 해서 더 지나치게 비중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 그런 방식이 타당하고 이거는 바로 중장기 과제로 돌려야지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이제 하단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나와 있는데요. 며칠 전에 이제 민주당의 이제 이소영 의원이랑 해가지고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 지금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부분적 분리과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융소득 그러니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둘을 합쳐가지고 2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분리과세를 하고 있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넘는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지금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아닙니다. 그럼 이게 지금 맞는 거냐? 59페이지 최하단에 나와 있듯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연역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 배당소득 과세 강화 추세와 굉장히 어긋난다. 그 이유가 바로 뭔가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연역적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우리가 이 배당소득과 종합과세와 관련해 가지고는 96년도에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2천만 원으로 낮추면서 기준을 더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부부 합산제로 시작을 했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부부 별산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쭉 연역적으로 보자면 이런 자본 소득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었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 다른 나라 예와 비교를 했을 때 뭐 많이 이야기를 하죠. DIT라고 해서 듀얼 인컴 텍스라고 해서 이원적 세제라고 그러니까 자본 소득이라든지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조금 과세를 낮추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도 나와 있지만 규정 하나를 갖고 와가지고 저쪽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 대응할 가치가 없는 거고 조세 전반적인 전체적인 측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세부담의 적정성이라든지 다른 규정과의 어떤 정합성 이런 것들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가지고 그러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왜 하려고 하느냐?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뭔가 하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서 세부담을 낮추면 배당이 늘어나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거야라는 이 논리에 지금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위해서면 공평을 깨도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논점이 배당소득 과세를 완화하면 배당이 확대되느냐 첫 번째 논점이죠. 그러면 배당이 확대되면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느냐 두 번째 논점입니다. 거기 뭐 세부적인 내용들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관련 연구 논문들 딱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일률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당소득을 우리가 분리과세를 한다고 세부담을 완화한다고 배당이 증가한다는 객관적인 증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배당이 증가한다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 학계의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이다라는 것을 제가 거기 발표문에 근거 자료를 통해 가지고 많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세법의 이념은 공평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이 세법의 안에 보면 효율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뭐 효율을 무시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법의 지도 이념, 입법상 지도 원리는 바로 공평이고요. 이 공평은 헌법상 이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물론 이제 뭐 법경제학 영역에서는 이 효율을 사실 이제 거의 공평 정의와 지금 거의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런 생각은 지배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은 어쨌든 법에 들어와 있죠. 이런 법은 지금 지나치게 효율을 좀 쫓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지금 점차 그 정도가 심해지는 양상이 있다. 아까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던 물론 뭐 아직 우리가 민주당의 당론도 아니고 새 정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부담이 굉장히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우리나라가 증세하지 않거나 또는 추가적인 감세로 과연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물론 이제 감세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자라는 게 또 하나의 이제 주장이긴 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를 떠나가지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TCJA라고 해서 조세 감면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에 대규모 감세 규정을 들어왔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뭐 예를 들어서 CBO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뭐 독립적인 기관에서 뭐 많이
연구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거기 제가 나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대규모 감세가 낳는 결과는 재정 적자 세수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경제 성장이 없거나 있더라도 굉장히 낮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보면 우파적 성향을 띠고 있는 텍스 파운데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은 굉장히 우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조차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TCJA라는 것이 2017년도에 입안이 됐었는데 그때 한시적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재집권을 하면서 이 TCJA라는 것을 영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입법적인 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분석이 나왔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텍스 파운데이션에서도 세수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만 10년간 지금 GDP 성장률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0.8%입니다. 1년이 아니라 10년간 0.8%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감세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 미국에 의해서도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지금 우리 국제조세 분야 뭐 디지털세를 실제로 이제 도입을 한 미시건대에 이제 보면 에비오나 교수라는 되게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2000년도 말에 우리나라도 한번 방문했었었는데 이분이 재미있는 참 논문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선진국들이 조세 경쟁을 하는데 어떤 패턴을 지금 경로를 밟아가는가 하면 세부담을 이동 가능한 자본에서 이동이 어려운 노동으로 전환을 한다. 그런데 또 노동으로 세부담을 넘기다 보니까 당연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 입장에서 불만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또 근로소득세를 낮추게 됩니다. 그러면 세수가 다 줄어들게 되죠. 그럼 전국적으로 종착지는 어딘가 하면 바로 사회 안정망을 축소한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지출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 패턴을 경로를 지금 답습하고 있는 듯한 지금 모습이 보인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고려를 해서 조세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뭐 진보냐 보수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실용주의로 가겠다라고 하셨는데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진보 보수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사회 정책이 다양하고 각각의 정책에 있어서 동일한 입장을 갖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그 갇힌 틀에 갇힌 사고 방식에 갇히지 말고 그 실용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토론문 63페이지에 첫 번째 그 구호로 쓴 게 뭐 그렇습니다. 다음 정부가 단기 여론에 이 매주 여론 지지율 하면서 이렇게 휩쓸리지 말고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잘사니즘, 이 먹사니즘이라고 하는 게 당장 눈앞에 있는 감세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진짜 민생을 해결하는 주거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엔 감세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대선 과정에서 또 감세 공약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려가 됩니다. 선성장 후분배 논리, 낙수효과 이데올로기 이게 이제는 우리가 정말 결별해야 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진보라는 말도 버리고 뭐 좋은 정책, 성장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분배가 우리가 동반 성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장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이 중요합니다. 성장이 돼야죠. 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성장이냐 이것이 중요하고 감세나 규제 완화를 통해서만 하려고 하는 성장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제 경제 위기가 다가오니까 벌써부터 기업이 살아야 노동이 산다. 뭐 그런 생각으로 또 노동권을 축소시키고 이럴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 외환위기 이후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양극화, 저성장 심화되고 애 안 낳고 자살률도 높고 삶의 불만족도도 너무 높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추구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노동을 희생해 가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정말 상생하는 동반 성장하는 그런 성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64페이지에 그러려면은 이 감세 이론에 대해서 좀 결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이 감세 이론이 정말 비현실적인데 이게 세금을 내는 일을 안 한다. 그래서 성장이 안 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이게 언뜻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100을 벌면 20을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럼 20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80을 포기하기 위해서 한다. 일을 안 한다. 이런 논리인데 이런 논리들이 너무 단순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 적어서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감세 이론을 가지고서 감세하면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횡행하고 있어서 이제 이거하고는 정말 결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페이지에는 향후 정부는 바람직한 경제재정 정책을 펼쳐야 하고 조세 정책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조세 정책의 목표는 불로소득 추구 방지와 동반 성장, 지속 가능 성장을 지원 정합적인 그런 조세 정책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불로소득 우리 사회에 지금 저성장의 원인 중에 하나는 많은 돈들이 비생산적인 자산 시장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면은 투자가 될 것 같지만 금융 상품에 투자만 될 뿐 실물 투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 돈들이 그렇게 비생산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저는 조세 정책을 잘 설계하는 것이 막을 수 있는 길이다. 특히 불로소득이 많이 나고 그 불로소득을 그냥 다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에서는 불로소득 추구적으로 경제가 흘러갑니다. 지금 선진국들이 경제가 다 어려운데요. 유럽 경제, 미국 경제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테크 기업들이 있지만 그 사회에 어떤 근본적인 제조 역량이라는 것들이 없고 그건 뭐냐면은 이 경제 정책이 추구하는 바가 정말 실물 투자와 실물 고용이 아니라 이윤 극대화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세 정책이 첫째 불로소득 추구가 아니라 생산적인 투자 혁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불로소득을 적극적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이 양도세, 중과세가 완화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완화되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싼 집에 살 수 있고 집을 비싸게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방해할 자유시장 경제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가가 그것을 회수해 줘야 한다. 부동산 세제는 한편으로는 불로소득 회수, 적정한 회수 그것이 주어져야 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네. 제가 지방에 살면서 서울에 집 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없어질 수가 없다. 그리고 강남에 집 한 채가 100억, 200억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없어질 수가 없다. 서울처럼 생산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데가 재테크의 수단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세제 자산세의 완화는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저는 해야 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데요. 그 성장을
규제 완화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선별적으로 감세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첨단 산업 중에서 지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선별적인 감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냥 전면적인 감세를 통해서 성장을 하겠다는 거는 원상복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복지 그다음에 정책금융 국가가 투자하는 것은 나중에 다 이 수익을 내서 갚으면 되는 거니까 저는 적자 재정할 수 있고 정책금융 활용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터운 수준의 복지 확대는 국가가 도말할 필요 없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증세가 필요한 것이죠. 경기가 어려우니까 증세할 수 없다는 논리는 저는 그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역성장하긴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GDP가 2,500조 원이 되거든요. 역성장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줄어드는 것에 불과하고 1% 역성장한다라고 하면 25조 정도가 여전히 국가가 2,450조 여전히 GDP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여유 있는 계층은 있는 것이고 낼 돈은 있고 경기가 어려울 때에는 적자 재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67페이지의 맨 위에 다음 정부는 낭비성 예산 효율화 이거는 그냥 나오는 거죠. 낭비성 예산 효율화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지난 몇 년간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계속해서 허리 쫄라매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더 마른 수건 더 짤 것이 있는가 싶지만 마른 수건도 더 짜야죠. 그래서 이제 낭비성 예산 효율화 이건 해야 하지만 그거 가지고 지금 당면한 이런 이 국가 세수 부족이나 이런 문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중기적으로는 국채 발행도 해서 국가 투자에 나서야 하고 또 증세 그러니까 적자 재정한다는 거죠. 증세 전략도 활용해야 한다. 여전히 한국 사회가 양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 낼 여력이 있는 계층은 있다. 그걸 걷어서 국가가 잘 쓰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다른 분들이 다음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사실인데 유덕현 교수님이나 우리 또 최한수 교수님이나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당장으로서는 적자 재정도 하고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지금 세수도 올리는 것이고 그러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감세 정책은 상당 부분 원상복구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과세 기반을 넓히면서 모두가 조금씩 더 부담하면서 또 고소득 고자산 계층에게 조금 더 많이 지우는 누진적 보편 증세 전략이 올해 내년은 아닐지라도 이 방향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관점에서 조세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좀 역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정된 시간보다 한 1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5분 정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의원님, 아까 좀 일찍 다녀오셨는데 인사 말씀해 주시죠. 제 인사말을 짧게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선생님들 말씀을 듣는 게 더 필요해서요. 네. 예결위 질의 때문에 아까 자리를 비웠는데 조국 혁신당은 이 기본적으로 여기 참여하신 패널 분들의 문제인식 주도 좀 발제문도 미리 읽어보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다 공감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좀 지혜를 좀 이렇게 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짧게 감사합니다. 오늘 참가하신 균철 교수님도 한 말씀 잠깐. 네, 반갑습니다. 저 경기대학교 경제학과의 구인철입니다. 두 분 발제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냥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한 마디만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주로 오늘은 국세하고 세율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의 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과세 표준인데 그게 이제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이 정권 들어와서 60에서 40% 떨어지고 또 종부세에 해당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60%로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감세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플로어에서 혹시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은 발제자 두 분 한 1분 정도씩 좀
응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멘트에 대해서. 먼저 이상민. 예. 예, 오늘 토론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차기군 의원님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차기 정부 그 100조 원 요것이 이번 발제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 조국혁신당 용역 보고서에 썼던 거를 이렇게 좀 재가공한 거고요. 그래서 근데 그 조국 혁신당 용역 보고서긴 합니다만 사실상 차기군 의원님의 지시 그 의원님이 본인 돈 안 쓰시고 당 돈을 쓰셔서 용역을 하시는 그랬었습니다. 제가 그 차기 정부 부담이 굉장히 조세적으로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발제했는데, 근데 제가 사실 더 걱정하는 거는 재정적으로도 늘어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이 정부는 작년 결산을 말하면서 우리 그 적자는 굉장히 크지만 이 부채 비율은 오히려 낮아졌어, 건전재정 됐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설렁탕집을 하는데 작년에 적자 1억 났어. 그치만 빚은 안 졌어. 전혀 자랑한 게 아니죠. 이게 왜 빚을 안 졌냐면은, 뭐 작년에 적자는 많이 났지만 제가 뭐 여태까지 모아놓은 저축한 거 적금 깨서 빚은 한 푼도 안 냈다. 전혀 자랑할 게 아닌데, 근데 이 부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좋아졌어요, GDP 대비. 이게 기금에 있는 여유 재원을 활용했다는 사실은 뭐 다들 아실 텐데, 제가 특히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자본적 지출을 줄였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융자금 같은 경우를 이 작년 49조에서 올해 47조 원으로 줄였고요. 유형자산도 17조 원에서 16조 원으로 줄였고, 특히 출자금도 9조 원에서 6조 원으로 줄였고, 뭐 이런 지분취득비 같은 경우도 한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게 겉으로 통계 수치의 적자 규모를 오래 줄이기 위해서 이게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차기 정부는 해야 되거든요. 출자 안 한 것만큼 출자해야 되고, 융자 안 한 것만큼 융자금 회수 수입이 줄어드는 거고, 이게 뭐 지분 취득이나 유형 자산 덜 산 것만큼 어쨌든 차기 정부는 돈을 들여야 되는데, 이 조세뿐만 아니라 재정 지출 측면에서 차기 정부 부담이 어마어마하다. 이 출자 안 한 거, 융자 지출, 융자 회수금 감소되는 거, 유형자산 이런 부분까지 좀 보면은 녹록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감세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발제보다 더 훌륭한 토론을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 상당히 제가 놓쳤던 부분을 많이 읽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년을 되돌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시기도 있었고, 또 의도했던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 채무 파이낸싱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스톡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자신감이 많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막판에도 뭐 쓰고 싶었는데 못 썼던 부분이 기재부가 국가채무 발행을 통한 그 지출을 재원을 조달 못해 주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정부는 보니까 이게 스톡보다는 플로우가 큰 빵꾸가 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플로우가 특히 잘 흐르고 있지 않은 그 세입 부분이 더 이제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세입이 결국에는 되지 않으니까 세출을 이렇게 마음대로, 그러니까 지방 당연히 법적으로 국세가 거치지 않으니까 지방 교부세나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도 그렇고 못하게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플로우 문제를 정상화시키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정말 생각해 보면 법 기술자 못지않게 이 재정 기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약 바뀐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시면 감세 원복, 이거 굉장히 우리가 주장은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 꺼내놓고 하나하나 따져봐서 모든 부분에 이해관계자가 다 있고, 한번 그 세법 개정할 때 그 조세 소위 보고서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나 이게 그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모든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걸 원복한다. 이거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세율 부분을 건드리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세법 개정을 통해서 세율 부분을 건드리는 부분이 과연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과세 기반을 좀 확충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장시간 발제와 토론을 해주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오기영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 사회자로서 짤막하게 한 1분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산타가 아니다. 그렇다고 방관자에 이어서는 더욱 안 된다. 투자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 조세 저항이 두려워 필요한 증세를 추진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민도 꼭 필요한 증세를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 먼저 정부는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통해 세금의 낭비를 막고 탈세를 근절하고 일머리 도래하여 목적이 달성된 조세 지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정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세제 개편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제는 국민도 정부의 공정한 증세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 낼 테니 내라라고 당당히 주장을 해야 된다. 사회자로서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